오늘은 미국 가계자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가 상당히 견조하고 강하게 나오는 게 미국 가계자산의 꾸준한 증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현재 23년 4분기 기준으로 미국 가계자산의 총 규모가 177조 달러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빨간색이 부채, 검은 선이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은 156조 달러를 기록했고 부채는 20조 5천억 수준입니다. 이게 미국 가계자산 현황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했으니까 지금의 제약적인 고금리에서도 미국 소비가 견조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는 소프트 랜딩이라든지 노랜딩의 근거로 이 데이터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가계자산의 증가는 맞는 치트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가계의 부는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늘어난 가계자산이 소비가 견고하게 이뤄지는 바탕이 된다, 이 얘기인데, 고금리에서도 가계자산이 늘어났고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가 없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는 중립금리가 높아져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가계자산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고금리에 아무리 올려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뒷부분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미국 가계자산 대부분이 증권과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 추세로 보기보다는 분기별 변동성이 좀 나타나게 되는 이 변화율로 보시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사실 후행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물 경기와 괴리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 가계자산의 증가는 미국 소비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논리가 조금 과하게 확장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기를 지탱하는 요인은 더더욱 아니겠죠. 한마디로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을 했다. 주택 부동산 가격 자체가 한 번도 제대로 떨어진 적이 없이 둔화되는 정도에 그치고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과거 역사상 꾸준히 나타났었잖아요. 결국 증시의 우상향, 부동산 가격의 꾸준한 우상향, 이런 데이터의 또 다른 변형된 차트일 뿐이지 미국 가계자산 자체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증시가 우상향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올랐다는 거에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얘기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보면 증시가 올랐다고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세부적으로 한 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자산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렇게 올라간 게 이상한 게 아니죠.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GDP의 전체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M2 통화량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고 돈이 많이 풀리면 가계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게 따라서 단순히 가계자산 증가가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것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에 너무 특별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기별 가계 순자산의 증가율 변화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23년 4분기 기준으로 4,838억 달러가 늘었어요. 여기죠. 그 중에 이 증권 가치가 4,696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 파란색입니다. 이게 97%에 해당되죠. 23년 4분기 가계자산이 늘은 거의 대부분이 증권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주식이 올라서 가계자산이 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부동산 가치, 이 초록색인데요, 마이너스 59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소포 부동산 가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요. 이 차트에서 의미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때를 기점으로 파란색 크기가 달라진 거 확연히 확인하실 수가 있죠. 증권 가치, 즉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 결국 이 말을 정리하면 미국 증시가 오르면 가계자산이 증가한다로 귀결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상당히 견조하고 오히려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원인으로 미국인들의 자산 증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저는 논리가 너무 확장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결국 이 가계의 부가 늘어난 게 소비를 뒷받침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만하지만
이거 자체가 무슨 소비를 주도했거나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핵심 데이터로 확대 해석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식 가치가 오르면 소비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조금 완화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뒷받침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마저도 주식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18년도를 기점으로 더 변동성이 커졌다. 파란색 크기가 더 커졌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꾸준한 추이를 보는 것보다 분기별 변동성을 보는 게 결국에는 경기를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고, 현재는 여기서 주식 가치가 올라서 이만큼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이죠. 과거 시기를 보게 되면 경기 침체 구간에서 이게 마이너스 권역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08년도 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분기별로 감소가 나타나는 패턴이 길어봐야 한 4개에서 5개 분기 정도만 이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플러스 권역으로 들어섰죠. 그만큼 미국 가계자산이 줄어든다라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봐야겠죠. 특히 08년도 장기 추세로 보게 됐을 때는 분기별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조차도 심각한 실물 경기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컸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가계자산의 총 규모가 117조 달러 수준입니다. 그중에 금융자산 비중이 67%예요. 비금융자산은 33%고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증권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데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비금융자산의 77%는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부동산 가치는 44조 8천억 달러 규모이고 이게 전체 자산으로 봤을 때는 대략 38%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증권, 주식과 채권의 가치는 58조 4천억 달러입니다. 전체 자산으로 놓고 봤을 때는 45%를 차지해요. 결국에는 주택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한다면 결국에는 미국 가계자산이 계속 증가하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이죠. 비중 자체가 주택과 결국에는 증권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증권의 가치는 분기별로 등락률을 보이는 변동성을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 미국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과 증권입니다. 이게 미국인들의 부가 자산이 꾸준히 증가했다라는 의미가 과연 그렇게 큰 해석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 꾸준히 상승한 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또는 S&P 500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했다라는 거 모르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 정도 의미라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증시가 계속 오르면 경기 침체가 없습니까? 아니죠. 00년 IT 버블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침체가 왔었잖아요. 한마디로 미국 가계자산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게 만능 치트키가 아니라는 거. 지금 일간에서는 가계의 부가 꾸준히 드러나서 미국 경기가 좋고 소비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 침체가 없고 중립금리가 높아져야 한다. 이런 주장 자체가 얼마나 과대해서 해석한 부분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가계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택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했다.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했다라는 또 다른 변형된 차트일 뿐이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여기서 의미를 찾으려면 분기별 변화율을 살펴봐야 되는데 18년도를 기점으로 주식 가치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커졌다. 여기서 주식이 조정을 받고 하락하게 되면 미국 가계자산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채 현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부채는 20조 5천억 달러 규모죠. 부채 비율로 봤을 때 11% 수준입니다. 이게 역사적 평균이 약 13% 정도가 되니까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이게 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부채 비율이 한 20%까지 올라갔어요. 다만 08년 금융위기는 신용위기였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고 이때까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결국 가계부채 부담이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지만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전체적인 DSR, 총부채 상환 비율이 낮아졌어요. 이게 글로벌한 트렌드였는데 대신에 제가 DTI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간에서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또한 미국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절대 부채 부담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부분이 실물 경기에 미치는 부담하고는 상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전체 부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모기지 대출이겠죠. 64%나 해당이 되고 규모로는 13조 1천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보라색이 소비자 신용인데 전체 부채의 24%를 차지하고 있어요. 약 5조 달러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학자금이라든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일반 대출을 다 포함한 부분이라 적지 않은 비중이라고 보고 있고, 모기지는 사실 3%대 고정금리에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계자산에 미치는 부담이 적습니다만, 가계 신용대출, 이 24%에 해당되는 부분은 절대 비중은 낮아도 소비자 신용 관련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급격하게 트리거가 작용될 수 있는 영역이죠. 이게 절대 비중이 낮아서 미국 가계자산에 미치는 부채 부담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전체 부채의 24%, 그리고 규모로는 5조 달러 수준입니다. 이 5조 달러에서 부실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신용 관련 위험도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기지 대출 비중이 64% 수준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단순 비율로 괜찮다 분류해서 볼 수는 없는 부분이죠. 과거 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서브프라임은 비중 자체가 5%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생겨난 게 지금 08년 금융위기거든요. 따라서 지금 24% 비중이 갖고 있는 이 소비자 신용 관련 위험도 상당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오늘 영상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 가계자산 증가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미국 경기가 강한 요인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맞는 치트키가 아니다. 오히려 증시의 우상향, 주택부동산이 꾸준히 상승한 거에 또 다른 변형된 차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가계자산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시가 꾸준히 오르면 경기 침체가 없나, 이걸로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23년 4분기 미국 가계자산의 현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